우리가 텍스상 인건비를 좀 나눠보려고요. 인건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근로소득 같거든요. 그럼 텍스상 근로자를 좀 나눠보면은요. 일반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리는 뒤쪽에도 있긴 하겠으나 우리 앞쪽에 파트 1 쪽에 이 내용 정리를 좀 해놨죠. 그래서 2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표로 정리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 교재가 좀 나름 강점이 좀 있는 것들은요. 글로써 설명되는 것들은 찬찬히 읽어보면은 뭐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내용들인데 근데 또 가끔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글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표로 정리를 되게 많이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표 정리된 걸로 혹시 주목을 좀 하시면서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반 근로자, 일용 근로자 돼 있는데 일용 근로자가 아니면 일반 근로자겠죠? 일용 근로자의 정의를 보시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받으며 동그라미 2번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계속 고용돼 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받는 근로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으면 일용직 근로자라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3개월 될 때 일반 근로자로 세금 정리는 되셔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물론 건설업은 1년이라는 기간이 좀 있긴 하겠으나 좀 다르긴 하겠으나 기본적인 세법상 요약 정리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을 맺었다가 3개월이 되면은 일반 근로자로 바꿔서 세금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거는 숙제로 한번 남겨뒀고요. 원전 파트 내용 정리하면서 그때 저랑 컨펌 하시겠습니다. 자, 텍스상 근로자를요. 일반 근로자를 좀 나눠볼까요? 근로기준법. 근기법상 근로자로 나눠본다면 크게 두 분류래요.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이렇게 좀 나눠볼 거고요.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노동법령에는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간제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에 관한 보호 법령에 따른 뭐 이렇게 나누는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이 내용들은 이 정규직 근로자가 이 무기계약자예요. 없을 무자의 기간기자, 무기계약자야. 그리고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 얘기하는 거죠. 현행 근로기준법이 60세 이상 이후에 정년을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없을 무죄 기간 기자니까 이 근로자랑 근로계약 쓰려면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노동부 쪽에 가시면은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치면은 그게 나와요.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뭐 회사마다 나름대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긴 하겠으나 아무튼 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크게 세 분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파견제 근로자.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기간제 근로자는 유기계약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기계약자. 시간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 그래서 근로계약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거고, 시간제 근로자 계약서를 쓰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인 거죠. 자, 그러면 파견제 근로자는 사실 뭐 우리 강의의 쟁점은 아니겠으나 파견제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파견제 근로자가 와가지고 누구 일을 하느냐, 그것부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견제 근로자가 파견을 보낸 사업주 일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니까 우리 쪽 근로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인건비 정리를 할 필요는 없겠죠. 파견제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를 해요. 그냥 컬러브 하는 거죠. 그쪽 회사 일하고 우리 쪽 회사를 같이 컬러브 합니다. 그러면 그 파견제 근로자하고 우리가 고용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쪽의 근로자, 우리 쪽 근로자, 이중 근로자죠. 그럼 이중 근로자에 준하는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파견제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근로자랑 고용계약 맺은 게 아니고요. 파견 보내준 사업자하고 용역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급할 때 근로자한테 지급하지 않을 거고 그쪽 회사에 지급할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인력 공급에 관련돼서 용역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업무 처리를 하겠죠. 그럼 우리 쪽 근로자는 아니겠죠.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용역에 대한 계약을 맺고 대가 금액들만 그쪽 회사에 지급하면 그쪽 회사가 해당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하겠죠. 우리 쪽 근로자가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요. 세법상 쟁점이 하나 있는 게 혹시 파견제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왔는데 조만간 또 추석이 도래할 거잖아요. 그럼 추석날 우리가 선물을 줄 거라고요. 그러면 파견제 근로자는 너는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니까 우리 선물 안 줄 거야. 이러진 않을 거잖아. 야박스럽게. 같이 주겠죠. 뭐 차별점 기준은 모르겠으나 일반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파견 온 근로자한테 회사가 추석이나 선물을 주는 것들은 세법상 뭘로 봤었냐면 접대비용,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봤었는데 되게 야박스럽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그렇게 지급하는 거는 복리후생비로 보겠다는 세법 개정이 있었죠. 접대를 보겠다는 뜻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겠다는 그 뜻으로는요. 접대비 한도에 걸리는 항목이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도 계산되는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들인데 아무튼 파견제 근로자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간제, 시간제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냥 여담인데요. 일용직 근로자가 혹시 시간제 근로자일까요? 기간제 근로자일까요? 우리 교재 2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받는 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세법상 내용들이고요. 그럼 근로기준법상은 어떻게 볼 거냐면 하루당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근로자.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정산은요 무조건 1급여로 정산할 겁니다. 나중에 저랑 계산식은 다 말씀 나누겠지만 자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는요 굳이 본다라면 해당 일용직 근로자는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성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쟁점은요. 세법 쟁점은 거의 없어요. 세법 쟁점은 가공이야? 가공이 아니야. 그게 가장 큰 쟁점 사항이고 일용직 근로자의 쟁점은 4대 보험 같습니다. 그럼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가입하지 않아도 돼? 라고 했을 때 배제 조건이 있어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배제 조건이 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산재를 가입해야 돼? 라고 한다면 산재는 가입 배제 없으니까 무조건 가입하는 거고 그럼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느냐? 가입을 무조건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입 배제는요. 현주한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배제만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권은요. 본문 쪽에서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볼 거고 뒤쪽 세법 파트 쪽에 제가 작성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는 시간들 좀 갖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쟁점이 있다. 그게 좀 불편스럽다. 뭐 대기업 집단군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 집단군들도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 처리가 조금 좀 아쉽다. 뭐 특히나 중소기업은 더더욱나 아쉬운 사항이 좀 발생된 것 같아서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은 별건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권들이요. 저희 교재 6페이지 있을 거예요. 위쪽에 정리된 표 내용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근로자의 구분권들을 또다시 구분을 한번 해본다면 30페이지 같거든요. 그래서 30페이지 쪽에 오시면 또 다른 노동법상 용어가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을 우리는 용어 정리하셨을 때 사용자야, 사용인이야 이렇게 구별을 좀 할 거고요. 사용자가 회사고 사용인이 근로자죠. 사용자를 우리는 사용주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사용주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대표이사님이요. 그리고 등기임원분들 교재 쪽에 보면 인사관리 담당자도 있을 텐데요. 어떤 등기임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자 줄여서 특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본다면 자, 이렇게요.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용어를 뭐라 부르냐? 임원 이렇게 부를 거고요. 사용인분들을 뭐라 부를 거냐면 직원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임직원 이렇게 주로 부르는 거죠. 임직원이래요. 자, 그런데 사용이라는 용어를 세법이 가져다 썼었거든요. 노동법상 용어인데 2019년도에 법인세법이요. 사용이라는 용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직원으로 부를 거야. 그래서 세법에서 직원 나오면 사용인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여전히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나 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이런 관련 법령에서는요 사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사용인이 우리가 얘기하는 직원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세법에서는 직원, 종업원, 사용인 혼용해서 쓰긴 합니다. 관련된 범위권들은 뭐 그때그때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건데요. 이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 쟁점은요 고용산재. 그러니까 임원으로 보는 첫 번째 쟁점은 고용산재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고용산재에는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임원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 임원분들은 고용산재에 가입을 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 교재 뒤쪽에 보면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얘기를 하나 적혀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 나중에 교재에서 확인하겠지만 2000시호 구합 431이라는 아마 판례 번호가 하나 있을 거예요. 4대 보험 관련해서 저희 교재가 잘 정리되어 있긴 하겠으나 4대 보험은요. 각종 공단 쪽에 가서 사업장 업무편람식으로 조회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업무편람,
건보 쪽, 그다음에 고용산재 쪽 편람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잘 썼어요. 보기 쉽게 잘 썼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내용들을 보충하고 싶고 이러시다면 뭐 그런 관련된 편람도 잘 보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고용산재 판례 것들도 정보 제공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기회에 대해서 뭐 제가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면 제공하겠습니다. 자, 2015 9443이라는 판례 번호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보고 올까요? 우리 좀 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몇 페이지를 피실 거냐 하면 한참 뒤로 가셔야 되긴 하겠으나 6페이지 같아요. 666페이지. 자, 임원의 고용보험과 선제보험 관련 판례와 임원의 근로자성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1번, 2번 예규번호가 있을 거거든요. 2015 구합 431, 2014 구합 8209라는 내용입니까? 자, 2015 구합 431을 보면 666페이지 원고는 등기문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 위임을 받은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관계 가입 이력을 삭제 처분은 타당하다고 되어 있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삭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논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었나 봐요. 아마 뭐 계약기간 만료 등등등을 해서 신청했겠죠. 그거 못 주겠다는 뜻이었었잖아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삭제하겠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보험료를 불입하셨잖아. 그럼 건강고용산재 보험료 불입한 건 어떻게 됩니까? 돌려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임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3년이다. 그래서 공단 쪽은 3년치면 돌려줄게.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럼 우리 회사의 근로자 중 임원분 중에 고용산재 가입된 경우라면 한번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시던가 아니면 3번 항목 쪽에 있는 임원의 근로자성을 주장하셔서 나중에 해당되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시던가. 그러니까 이제 등기임원 분들께서는 고용산재를 무턱대고 가입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직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승진하셨어요. 그러면 고용산재를 뺄 것인가? 등기임원으로 그냥 등기만 되는 것들인 것이 고용산재를 유지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공단 쪽에서 근로자성을 주장을 하라는 아마 A4지 양식을 받을 겁니다. 거기다가 해당되는 내용을 충분히 기입하셔서 용인을 받으면 고용산재 가입을 유지시키고 고용산재 주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개난, 납부만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용산재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666페이지 내용권으로 한번 펌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요. 퇴직금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퇴직금은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거든요. 일명 근태법입니다. 자, 근태법상 근로자한테는 우리 근로기준법 근로자한테는 근태법에 의해서 퇴직금 정산하셔야 되겠다. 근데 임원들은요. 근태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시잖아. 그렇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을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 직전 평균 3개월 임금권으로 정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임원은요. 법인세법하고요. 소득세법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정리하셔야 되겠다. 이게요. 세법에서 세법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정 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회사들은요. 아마 인하수득에 오시는 회사들은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DB가 7, DC가 일반적으로 3 정도. 중소기업은 뭐 좀 반대되는 경우가 있긴 하던데. 아무튼 퇴직급을 확정연금 DB형권으로 가입하고 있는 회사라면 퇴직급여 추계량을 계산하셔서 회사 재무제표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일명 퇴충을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 퇴충 계산할 때 직원들이야 근태법상 퇴직금으로 정리를 하겠으나 임원은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퇴직금 금액을 만드셔야지만 전체적인 세법상의 무리도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퇴직금을 별도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임원 퇴직금의 정리권들을 별도로 뭐 따로 정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랑 아마 내일 한 오후 시간 정도에 임원 퇴직금은 시간을 1시간 남짓 내셔서 사례도 좀 보시고 해당 내용 컨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좀 있고 그게 혹시라도 소득세법에 한도란 게 있는데 한도에 걸리면은요 퇴직금 지급받을 때 급여가 나오거든요. 그럼 해당 근로소득권에 대해서 중도태에서 연말정산할 거고 그렇게 발생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할 때 중도태에서 확정된 급여 가지고
보수를 적게끔 되어 있는데 퇴직금으로 보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좀 고민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처리를 명확하게 컨펌해주는 내용 정리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임원퇴직금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교재 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타 좋은 책에도 많은 내용이 있긴 하겠으나 뭐 개인적으로 저희 교재 쪽에 그래도 최대한 많이 잘 반영되어 있는 걸로 추정할 거니까 임원퇴직금 그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30페이지 돌아오시면 이제 아래 하단 쪽에 내용들이 그렇게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고, 그래서 교재 다시 잠깐 앞쪽으로 오시면 23페이지에 사용자, 임원, 사용인, 직원 뭐 이렇게 표시를 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틀의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 정리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는 얘기들은요, 사실은 텍스상 관점도 있지만 노동법상 관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건비에 대한 정리를 했을 때 세법은 세법대로 정리하고 또 근로기준은 또 근로기준으로 정리하고, 그러면 헷갈릴 수 있고 차이점에 대한 분들이 좀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본 교재를 통해서 전체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꺼번에 관점에 대한 부분들로 정리해 본다면 한꺼번에 업무 처리할 때 유기적인 내용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인하수 쪽에서 오시는 회사들은 업무 문장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세법은 세법대로 또 정리하시는 분들 계시고, 사대보험 사대보험, 그다음에 이 나머지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총무부서 뭐 이런 쪽에서 정리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전문 영역권들은 잘 하시는데 본인의 전문 영역이 아닌 파트 내용들은 이해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은요 이 내용들을 한 사람이 모두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깊진 않지만 스펙트를 좀 넓게 가져갈 수 있는데, 뭐 업무 분장이 좀 돼 있는 회사들은 깊지만 스펙트를 좀 좁은 것 같다. 그래서 각각에 맞게끔 스펙트럼 넓게 가지고 가시는 중소기업들의 실무진들은 좀 뎁스를 좀 깊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좀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져가셔서 인건비의 통합적인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만든 과정이라니까. 자, 그러면 우리 텍스상 이러한 근로자들한테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 대가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근로소득이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근로소득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근로소득이야, 근로소득이 아니야.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이 아닌 거의 범위는 정해져 있을 테니까 나중에 컨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로소득이라면 이 근로소득은 과세 근로소득인 거야? 비과세 근로소득인 거야? 자, 이렇게 구별할 거거든요. 그리고 유예 관련된 요약 정리권들은요, 저랑 교재 페이지 조금만 좀 넘겨볼까요? 예, 32페이지 보시면 근로소득 보수와 임금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34페이지 보시면 실무 포인트에서 내용 정리 하나 해놓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세 근로소득을 우리 뭐라 부를 거냐면요, 요거 총급여액이거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비과세까지 포함된 용어를 뭐라 부를 거냐, 요 두 가지 용어를 이렇게 묶어서 뭐라 부를 거냐면 총지급액이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세법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일명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 신고를 할 건데, 원천징수 신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원천징수서 동그라미 5번 항목 보면 총지급액을 보고해 라고 돼 있는데, 거기 뭐라 돼 있냐면 일부 비과세는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부 비과세가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비과세가 원천징수 신고서에 기재되는 비과세가 있는 거고 기재되지 않는 비과세도 있거든요. 근데 이 비과세는 우리 둘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법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조특법 비과세. 자, 이렇게 구별할 거고요. 조특법 비과세는 무조건 원천징수 신고서에 기재되는 비과세, 일명 제출 비과세.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제출 비과세도 있지만 미제출 비과세도 있어. 제가 원천 파트 쪽에서 나중에 이 얘기를 다시 하긴 할 건데, 원천징수 신고서라는 거에 그러면 어떠한 금액들이 표기될 것이냐, 과세 근로소득인 총급여하고요, 소득세법상 제출비과세, 조특법상 제출비과세, 이 세 가지가 총지급액으로 보고 신고서에 표기될 것이다. 신고서 표기 될 거예요.
아무튼 용어 좀 구별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급여액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비과세 다 뺀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 용어들도 잘 기억하실게요. 각종 법령들을 보면은요, 총 급여액 이게 나와요. 비과세까지 포함된 것들하면 그 총 급여액에 비과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정의되어 있을 건데, 기본적인 용어는 총 급여액은 과세 근로소득만 얘기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인 거예요. 자, 요게 세법상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조금 더 세무적인 내용이 있긴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요 총급여액이요, 그 다음에 조특법상 비과세, 요 두 가지 끄집어낼까요? 자, 끄집어내서 요 두 가지 금액이 4대 보험 기준금액이에요. 건보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4대 보험 기준금액이니까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이 발생되면 4대 보험의 내용 정리도 추가로 정리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급여건들이 지금 근로자하고 회사랑 다툼이 좀 있어가지고 지급하지 못했다가 추가로 지급돼 이제 확정돼서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그 금액건들이 근데 연도를 바꿔서 지급될 경우라면 그 금액건들이 소급 적용되는 거냐 추가로 지급돼서 확정되는 거냐를 구별하실 텐데, 그게 만약에 소급 적용돼서 지급되는 거라면 소급 적용되는 걸로 세금 신고할 거고, 그리고 연말정산 정리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 더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산된 금액건들은 건보가 전년도율을 적용해서 고지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당 근로자한테 지급할 때 세금만 띄면 안 될 것 같고, 전년도에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도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셔야 되겠죠. 일명 차인 지급에. 그러니까 항상 4대 보험 생각하셔야 돼. 과세등 근로세 나오면 항상 우리는 4대 보험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논리인 거죠. 자, 근데 이거를 근로기준법상으로 가져오게 되면요, 근로기준법은 이런 거죠. 임금이야? 임금이 아니야. 아니, 그러면 근로소득이면 임금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로소득이 아니면 임금은 아닌데, 근로소득인데 임금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다. 그 차이점이 좀 있다, 이런 얘기죠. 임금은 근로지원 대가로 받는 금액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법은요, 근로지원 대가로 받지 않더라도 회사가 은혜주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세법은 회사가 지급했으니 근로소득으로 세금 정리하셔야 되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어떠한 대가성 있는 금액들을 지급할 경우라면 세금 정산 없이 돈을 가져갈 수는 없다, 이런 논리니까 세법은요.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있다, 이런 얘기 드린 거고. 자, 임금은 평균 임금인 거야? 아니면 통상임금인 거야? 이게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임금은 주로 퇴직금 산정할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실업급여 등을 산정할 때 사용이 되죠.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최저한을 보장하고요. 평균임금 최저한 보장 하고, 각종 수당 산정할 때, 수당 산정 때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퇴직금 계산할 때는요, 평균임금, 통상임금 두 가지 계산을 다 하셔야 돼요. 그 중에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될 거니까. 자, 아무튼 차이점이 좀 있다. 그러니 그 세법상의 내용 정리, 4대 보험법상의 내용 정리, 근로기준법상의 핵심 내용 정리건들을 같이 통합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오리엔테 성격의 내용들은 일단 이렇게 정리 좀 할까요?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랑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35페이지, 6페이지는요, 고용노동부가 해당 항목별로 요약 정리한 그 내용들인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맞는 사항들을 보이긴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35페이지, 36페이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랑 37페이지, 8페이지 내용들을 좀 하겠는데, 37페이지 내용은요, 아니 그러면 세법상에 인건비가 지급되면 어떤 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까? 이런 거고요. 4대 보험법 관점에는 어떤 것들을 좀 관점을 가져야 될까? 이런 거고, 근로기준법 입장에서 4대 보험과 세법상에 연결해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인 건가? 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권들은 37페이지 있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하고는요 38페이지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고요. 지워도 되죠. 직원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의 인건비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우고요. 아, 이게 잘 안 지워지네. 큰일 났다.
저는 판서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요. 이게 뭐 PPT 강의도 할 수 있긴 있는데 이게 세법 등의 과목은 판서를 해서 뭐 좀 정리를 나름대로 좀 해야지만 내게 되더라고요. PPT 강의 이렇게 쳐다만 보시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판서를 많이 할 건데 잘 안 지워지네요. 그래서 좀 고민스럽다. 아무튼 뭐 대충 지우게 하겠습니다. 뭐 글씨만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다만 제 팔이 좀 아프네요. 제가 72년생이거든요. 이제 50이 좀 넘었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눈에 백내장이 와가지고요. 7월 8일 수술하기로 했거든요. 50대 초반에 백내장은 좀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왔어요. 그래서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을 이렇게 가리고 보면 커튼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노안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벌써 노화가 진행돼서 되게 슬프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아파요, 어깨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판서 강의는 그만해야 될 것인 건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열심히 한번 판서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 거를 좀 만드는 내용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남이 써준 거는 내 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보고 내 거를 좀 한다라면 업무 처리 때 나름 체크리스트가 좀 되지 않을까. 제가 판서하는 내용들은 제가 업무 처리할 때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거든요. 내 걸로 좀 만드는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볼 거고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좀 친해지려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전화도 하실 것 같고 강의할 때 듣는 얘기들이 좀 편하실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아서 뭐 좀 개인적인 얘기도 가끔 수업하다가 지루하면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입사를 한다잖아요. 근로자 입사 하죠. 그럼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셨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거고.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하니까 저보다 잘 잘하실 것 같고. 자, 두 번째,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아마 연봉 협상도 되어 있겠죠. 그럼 그 금액 기준 가지고 4대 보험 취득 신고 하셔야 되겠네. 4대 보험 취득 신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사를 처음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라면 회사 성립신고부터 먼저 하시고 근로자 자격 취득신고라는 걸 하셔야 되긴 하겠으나 다 성립된 회사들일 테니까 뭐 회사 성립신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할 텐데 아무튼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실 때 첫 번째 내용 것들은요. 요거를 1번을 해야 되겠다. 1번, 2번 좀 동그란 1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준금액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기준금액 결정하실 거예요. 그래야지만 4대 보험 고지를 될 거니까. 그럼 기준금액 결정하려면 과세, 비과세를 구별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연봉을 정리할 때부터 과세, 비과세 것들이 먼저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세, 비과세, 세법상 내용 정리를 하셔야지만 자격 취득권들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혹시 피부양자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 근로자한테 물어봐야죠. 뭐 근로자가 알아서 또 피부양자 등록해 주세요라고 자료를 가져오긴 하겠으나 그래서 이제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피부양자 관련된 뭐 등본이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이런 거 받아야 되겠는데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나 피부양자 등록시킬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서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 가족관계 증명서가요 본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피부양자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따라서 좀 달라지는 업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 기준권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 거기 부문이 나오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보류 중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보류야. 왜냐하면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안 띄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등본서에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띄어서 보내주셔야지만 한 번에 업무 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입사되면은 이 정도에 대한 고민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근로자가 재직을 하시는 거죠. 근로자 재직 시. 자, 근로자 재직되면 첫 번째 이제 입사 등등 됐으니까 매월 급여 지급하실 거고요. 매월 급여 지급. 근데 매월 급여 지급할 때 우리 나누셔야 돼. 다시 과세, 비과세로. 왜냐하면 과세권에 대해서만 세금을 뗄 거니까. 그래서 과세권에 대해서 텍스를 징수한 걸 하거든요. 텍스를 징수하고 징수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아마 매달 발생되는 일이실 것 같고요. 근데 혹시 매달 급여 지급할 때 특정 달에 수당 상정